자, 2022년도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는 25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일단 난이도를 봤을 때 한 중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로 좀 보이고요. 일단 이제 요 수업은 25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푸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소수분배 관련된 지표에 대한 문제죠. 10분의 분배율, 오류 분배율,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이런 거 이제 배우셨고, 일단 10분위는 최하의 40%를 최상위 20%로 나눈 값 맞죠? 5분위는 어떻게 써요? 식이 밑에 분모 쪽이 최하위 20%, 분자 쪽은 상위 20%. 값이 1일 때 평등이 되고 분모가 작을수록 값이 커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평등해지기 때문에 값이 다시 분모가 작아지면 하위가 작아지는 거니까 불평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값은 1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 라고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을 때 45도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했었죠. 그래서 알파, 베타였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차지하는 비율로 했었어요. 그래서 욜로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평등이었죠. 그래서 알파 값이 0이 가까워지면 평등해지는 거죠. 커질수록 불평등이었고 3번 맞고, 그 다음에 전체 계층을 판단하는 거죠. 저 특정 계층은 지금 10분이나 5분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측정이 유효하다. 4번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게임이론 또 쉬운 문제죠. 자, 알다시피 첫 번째 우월적 있냐 없냐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기업 A가 공격적 투자를 했을 때 뒤에 숫자 중에서 5가 더 크니까 공격적이죠. 근데 보수였을 때 4, 2 중에 4니까 역시 공격적이 우월 전략 되고, 마찬가지로 기업 B가 공격을 했을 때 기업 A는 공격, 보수했을 때 역시 공격, 우월 전략이죠.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우월 전략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 전략 균형이 나오고, 그때 보수는 10하고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A는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죠. 그래, 균형이 하나 나오니까 유일한 내수인이 존재한다. 2번이 맞죠? 자, 재수의 딜레마 한 예로 볼 수 있다. 둘 다 선택각을 보면 지금 둘 다 보수보다 일단 숫자를 봤을 때 크기 때문에 용의자의 딜레마의 한 예로 볼 수는 없죠. 두 기업이 어떤 점을 선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 있죠, 정확하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에 대한 문제도 출제됐는데 매우 쉽게 나왔네요. 무인수차 문제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 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 방향으로 합하여 도출하고 가격압으로 도출한다고 우리 배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죠. 그 다음에 특징 뭐였죠? 비경합, 비배제. 경합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균형은 어디예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날 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형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100이 되셔야 되고, 수요곡선 여기니까 가격은 50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독점 경쟁은 장기에서 반드시 이윤이 0이죠. 그래서 평균 비용과 반드시 접하도록 그려지죠. 자, 1번 기업 부과하는 가격과 평균 총 비용은 다르다. 아니죠. 같죠. 그래서 여기 높이 가격인데 평균 총 비용 같은 거죠. 50으로. 그래서 이윤이 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기업은 125 생산한다. 틀렸죠. 100개 생산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윤은 0보다 크다. 보통 이제 이윤 얘기할 때 다 경제적 이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은 지금 0이죠. 근데 초과 설비를 보유한다. 맞죠? 그래서 초과 설비는 어디 발생해요?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생산하게 되면
설비가 남아두기 때문에 초과 설비, 유효 설비 발생하는 거고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생산하게 되면 초과 설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역시 쉬운 문제. 자, 수직선 선상인데 직선이에요, 직선. 가격 탄력선 1이니까 중점이죠, 중점. 그래서 PQ 해놓고 P절편이 2400 되고 Q절편은 120 이렇게. 그래서 중점은 여기 가운데 1200이죠, P가. 그래서 1200을 넣어주시면 되고 넘어가니까 1200 되니까 Q는 60 여기는 60 되겠네요. 가격은 1200 수요량은 60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ISLM BP 모형이죠. 그래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IS 곡선보다는 LM 곡선 이동한 정체 효과가 큰 거고 고정에서는 IS 곡선 이동한 정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바로 풀 수 있죠. 옳다는 거. 자, 수입을 할당했습니다. 수입 할당. 그럼 수입 할당은 어떻게 돼요? 순수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IS 곡선이 어디 갔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우측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외환이 뭐하니까 유입 되니까 환율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순수출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감소하기 때문에 효과 없다고 배웠어요. 총소득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거 맞는데 환율 상승 아니라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옳다는 것은 1번 되고 2번 변동이니까 통화정책 효과 큰 거죠. 확대 통화하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떨어지고 외환이 유출되니까 환율이 상승하고 그럼 수출 증가하니까 총소득이 증대하죠. 3번 고정에서 통화 공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고정환율 제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없어진다 라고 배우셨고 그게 이제 뭐라도 연결되냐면 3원17 불가능성 음리와 또 관련되죠. 고정에서죠. 4번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수입 할당처럼 어떻게 되나? 순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고 외환 유입되니까 환율에 여기는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그럼 외환이 유입되면 외환을 매입해서 개입하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때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어렵진 않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가 물가지수 보시면 10,000에서 12,000 됐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기다 이제 물가 상승률 표시하시게 되면 20%가 되죠. 미국 0%. 그 다음 명목 환율도 보시면 100에서 120 됐으니까 20% 상승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물가 올라간 것만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환율은 불변이 되죠. 그래서 실제 환율식 기억나세요? P분의 EPF. 그래서 요거 이제 변화율로 아까 어떻게 한다? E의 변화율, PF의 변화율, P의 변화율. 여기 2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0% 빼니까 0이 되니까 시장률이 불변이 되네요. 그래서 1번이 일단 맞죠? 그 다음 명목 환율 움직임은 이절 평가설의 주장을 일치한다. 물가의 변화는 이절 평가 관련이 없죠. 3번에 구월 평가설의 주장과 반대된다. 맞죠?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 올라간 것만큼 환율이 올라가는 게 구월 평가설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명목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미 순수출이 증가한다.
아니죠. 실제 환율을 보셔야 되죠. 지금 명목 환율은 올라갔어요. 여기. 근데 실제 환율을 보게 되면 이게 20% 올라갈 때 한국 물가도 20% 올라가니까 실제 환율 불변이기 때문에 대미 순초치 증가할 수 없는 거죠. 4번도 틀렸죠. 자,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8번 문제 가볼게요. 이자 기간 구조에 대한 기대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그 채권 수익률 결정 모형 중에 하나거든요. 채권의 수익률 또는 같은 말로 이자율로 보시면 돼요. 이자율. 그죠? 이자율이 결정되는 이론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대이론이 있잖아요. 지금 제목처럼. 요거 말고 공부하시면 아직 유동성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리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타임,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이자율을 했을 때 일로 갈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왼쪽이 단기, 오른쪽 장기.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모형들이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기대이론이 있습니다. 기대이론. 요거는 이제 뭐 개념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어렵지 않은 거고, 나중에 기출문제 좀 찾아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도 좀 있어요. 자, 만기가 다른 채권들, 만기가 뭐 1년 있는 게 있고 2년 있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채권들을 완전 대체제로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 금리의 동반 변화 현상을 잘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 수익률 곡선 있잖아요. 이게 저냥 우상한다는 사실 설명한다 아니라 우상향 내려가는 거 설명하는 거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일단 틀렸어요. 근데 4번이 좀 핵심 내용이에요. 현재에 비해서 미래 단기 이자율, 이거 이론 배우시게 되면 현재 이자율이 있어요. 현재 이자율 또는 현물 이자율, 그리고 선도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 단기 이자율 나오잖아요. 여기 선도 이자율이에요. 그죠? 선도 이자율.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미래 시점에서의 그때 현재, 미래 당시의 그 현재 금리도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단기 금리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수익률 곡선 어떻게 나온다? 우하향 나오는 거죠. 반대로 현재에 비해서 미래 단기 금리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률 곡선은 위로 올라가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핵심 내용이 되고 3번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경영학 보면 재무관리 파트도 있고요. 경제학 분야도 약간 재무관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있다. 기대 이론, 유동성 이론, 그 다음에 시장 분리 이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한번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만 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렵지 않아요. 자, 9번도 뭐 쉽게 나왔죠. 자, 문제 푸는 순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 구하자? 기대값 구하자. 두 번째 기대 효용 구하자. 세 번째 확실성 등가를 구하자. 네 번째 위험 프리미엄 구하자. 이런 수수로 풀어서 마지막에 최대 보험료 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최대 보험료 구하는 게 가장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제 낸 거죠. 그래서 계산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1,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 발생하면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200이 날아가면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1,600만 원에 400만 원에 뭐 구할 수 있다? 기대값 구할 수 있고, 기대값 공식은 1,600만 원이 되는 게 사고 확률이 25%니까 75%. 그래서 1,600. 그러고 0.25 곱하기 400 하면 요 기대값 구하게 되고, 직선 거서 이게 기대용을 구할 수 있죠.
대략 뭐 140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대용 구하시면 0.75 곱하기 1600 루트죠. 1600. 그리고 0.2 곱하기 루트 400. 대략 35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확서 등가죠. 35. 그러니까 루트 i가 35 되는 거. 양쪽 제곱하시면 35, 35. 그래서 55, 2. 5, 35, 175. 3, 5, 15, 2. 3, 3은 9니까 그래서 1225. 여기가 1225. 그래서 요 차이가 바로 최대 보험료죠. 그래서 1600에서 빼시는 거죠. 5 빼니까 7, 375. 답은 3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어렵지 않고요. 자, 효용 극대화는 소비자 함수가 요거죠. X1과 X2가 각각 2일이고 예산은 200인데 정부가 X2의 단위당 1의 종량수를 부과를 했대요. 그럼 이제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여기 X1, X2 예산선 있을 때 무차곡선이 있었고 접할 때 효용 극대화죠. 일단 X2 단위당 1의 종량수를 부과하게 되면 X2 가격이 1이었던 게 2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고 안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B. 이때 효용 극대화되는 X1하고 X2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때 조세 수입이니까 X2의 조세 수입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구입량에다가 1의 종량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 예산식을 새로 만들면 예산선을 가격이 이제 2가 된 거니까 2x1 더하기 2x2 이건 200.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100 하시면 되고 한계대칭을 mxy니까 muy 요거 y로 y축에 있는 x2로 이분하시면 2분의 1 x2의 빼기 2분의 1 2분의 1 x1의 빼기 2분의 1 예산 기울기는 1 그러면 x1하고 x2가 같겠죠. 그래서 2x1 2x2 나오니까 x1과 x2 모두 50으로 계산되고 50의 1에 종량 부과하니까 조세 수입은 50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신고전화폐의 투자 모형에서 자본의 순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일단 순투자니까 이게 투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전화폐 투자 모형을 여기 배우신 거에 따르면 조르겐슨 모형이었고요. 그래서 그림 기억나시겠지만 LK 그 다음에 우하향의 VMPK 그 다음에 수평선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 그래서 R 더하기 D 곱하기 PK 그래서 R이 실질이자율, D가 감가상각률 이거였죠. 그래서 감가상각률 D가 떨어지면 요선이 밑으로 이동하니까 균형이 A에서 B로 가서 자본량 이만큼 바뀌는 거죠. 델타 K로. 이게 바로 이제 자본의 순투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R이죠. 떨어지면 요선이 밑으로 가니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 기술 발전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VMPK의 정의가 P 곱하기 MPK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커지니까 우선이 오른쪽으로 기동하면서 델타 K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화 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자산 가격에 통화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럼 부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또는 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산 관련된 뭐 부동산,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토빈의 Q가 역시 하락하는데, 아니죠.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주가 올라가면 토빈의 Q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3번 기업의 재무 상태가 예전보다 개선이 되죠. 일단 금리 내려가면 직관적으로 대출금 내려가니까, 그래서 은행 차입이 증가하여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 증가하여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소비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3번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없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CPI가.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는 고정된 가중치 사용이 라스파이레스 지수였고요. 디플레이터는 변하는 가중치이기 때문에 파세 지수였죠. 해외 생산되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 주의 수입제죠. 그러니까 수입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자,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이 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 효과가 발생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신상품 도입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화폐의 실질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의 기본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동일한 돈으로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대본 재화의 경우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죠. 이번에 대체재가 뭐일수록 적을수록, 원래 대체 많으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대체가 안 되면 탄력성이 비탄력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열등제 정의는 뭐였어요? 소득 탄력성 정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정상제는 양수였고, 그래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으로 정의하죠. 음의 값을 가지면 보완제, 양의 값을 가지면 대체제, 이렇게 했습니다. 14번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다. 자, 15번 문제. 갑국과 을국은 경쟁시장에서 X제와 Y제를 모두 생산하고 있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부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없다. 자, X의 개당 가격은 갑국은 24, 을국은 10이고, 여기다 이제 표를 만들면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대요. 이때 PX로 이렇게 쓰게 되면 갑국의 개당 가격은 24, 을국은 10, YJ의 경우 PY는 60, 여기는 21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교육 조건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일단 PI분의 PX가 국내 가격비였고요. 60분의 24죠. 갑국은. 그래서 정리하시면 12, 30, 그 다음에 5분의 2, 그러니까 0.4가 나오는 거죠. 을국은 어떻게 내요? 0.5. 그래서 국내 가격비는 0.4하고 0.5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0.45,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정부채에 대한 리카디언 견해를 따를 때 차입을 통한 감세 정책 효과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차입을 통한 감세 정책은 뭐예요? 국채 발행이 얘기하는 거죠. 채권의 발행.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감세 정책 효과는 뭐였냐? 우리 수업 때 이미 강조했었고, 사람들은 이 채권을 뭘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간 저축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정부 저축 어떻게 했어요? 감세했죠. 세금 감면. 그러니까 정부처는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국민저축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16번 다음 몇 번?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17번 세캔자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놨어요. 자, 메뉴 비용이 작다고 해도 가격의 경직성은 유지가 된다. 일단 개별 기업이 작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합치면 메뉴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직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 1번이 맞고, 가게와 기업이 합력 선택을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캔자파도 합력 선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개별 생산자들이 매우 높은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케인자파 계열은 불안정 경쟁을 가정하죠. 자, 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 즉 기업들은 물가의 변동을 인식을 하게 되면 AS 곡선기는 수직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물가의 변동성이 작을 때는, 물가가 변할 때 각 기업의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AS 곡선은 기본적으로 가파르거나 만만하게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작게 되면 가파르게 나오는 거고, 자, 변동성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큰 국가 같은 경우는 단기 AS 곡선 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18번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조적 실업 위주로 문제를 냈네요. 구조적 실업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가 발생되면 해당 시장에서 노동자가 남아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직업 구조가 바뀌면서 노동 공급은 여전히 많지만 노동 수요는 줄기 때문에 요 1번은 맞는 질문 물어보시면 되고, 마찰 실업은 노동자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하니까 당장 내가 오늘 그만뒀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탐색이 나타날 때 발생한다. 2번이 옳지 않고, 3번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 어떻게 했어요? 균형보다 높게 형성하는데 구조적 실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형태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이 돼요. 4번 균형임금보다 높은 효율성 임금, 효율성 임금을 배우셨죠? 그래서 이거 산업 구조도 관련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테일러 준칙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테일러 준칙은 요 위에 칸에 있는 요 두 줄씩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1번 산출갭, 여기 산출갭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잠재 GDP하고 실제 GDP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잠재보다 크면 경기 과열, 그래서 산출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커지면 경기 과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표 명목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인플레이션 갭도 마찬가지. 목표 인플레이션율 대비 실제 인플레이 높게 되면 요값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경기 과열 상태가 되죠. 그래서 목표 명목 정책금리도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내용 하나씩 보시게 되면 산출갭과 인플레이션 갭이 목표 명목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2번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여기죠. 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을 때, 그럼 요거 되죠. 인플레이션 갭. 그래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보다 낮은 경우, 그럼 갭이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니까 목표 명목 정책금리를 뭐한다? 내린다 하시면 되고, 3번 경제 잠재 지지를 가소평가하고 있다면 이게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산출갭이 커지죠. 이 커지니까 목표 명목 정책금리가 높게 결정돼야 되겠죠. 3번이 틀렸고 4번 균형 실질 정책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이거죠. 이게 높게 형성되면 목표 명목 정책금리는 적정수보다 높아지게 된다. 맞죠? 19번의 답은 3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0번 솔로 모형인데 역시 어렵지 않게 출제됐네요. 1번, 2번은 균제 상태에 대한 문제를 냈고 3, 4는 환급률. 자, 균제상 특징은 델타 K가 0일 때가 균제 상태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사함수가 대문자 있기 때문에 1인당 GDP를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을 L로 나누셔야죠. 그래서 K의 0.5, L의 0.5. 그래서 양변을 L로 나누시게 되면 스몰 y는 K의 0.5승. 즉 2분의 1승 정리가 되고 델타 K식이 뭐였냐면 스몰 s fk 빼기 지금 인구 성장률 있죠 n 감가상률 있죠 d k 기술진분 없고 그래서 요게 0일 때를 균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기 때문에 s 한계 저축 성향은 0.3이 됩니다. 그래서 0.3 fk 요게 y는 fk 요거죠. k의 2분의 1승 빼기 인구상 1%, 감가상은 4%, 두 개 합치니까 5%, 0.05죠. K 이게 0, 그러니까 같을 때죠. 그래서 여기 10분의 3 K의 2분의 1승이고 100분의 5 K 양변에 100을 곱하시게 되면 30 100 곱하면 K의 2분의 1승 5K 그럼 6K의 2분의 1승 K 양변 제곱하시면 36K는 K제곱 그럼 K를 묶으시면 K 곱하기 K 빼기 36은 0 K는 0 아니죠. 그래서 K는 36이죠. 1인 재정분이 얼마다? 36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럼 1인당 소비량, 1인당 소득 먼저 구하시면 Y는 루트 K니까 6이죠. 이때 소비량 물어서 소비량 0.7 여기다 0.7 곱하시면 되죠. 4.2가 되죠. 4.2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일단 틀린 거고 자 3번, 4번은 환급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시 환급률 공식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환급률은 NPK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랑 그 N 더하기 D 직선기울기죠. N하고 D 합이 같을 때 요거죠. 그래서 아까 Y는 K의 2분의 1승 이니까 NPK 구하시게 되면 2분의 1에 K의 빼기 2분의 1승 이렇게 그리고 N 더하기 D 하시니까 5% 역시 100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이게 20분의 1이니까 그럼 K 빼기 2분의 1승을 하면 10분의 1 양변 제곱을 하면 K 빼기 1승은 100분의 1 그럼 K는 얼마다? 100이 되죠. 그 1인당물이 얼마다? 100이라고 하셔야 되고 근데 소비량 여기서 바로 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급률에서의 저축률을 구하셔야 돼요. 저축률 환급률일 때 저축률 그럼 K가 100일 때 저축률 구하시면 되는데 아까 델타 K의 정의가 뭐였냐면 스몰 s fk
빼기 n 더하기 dk라고 했었죠. 요게 0일 때 요게 만족이 일단 되셔야 되거든요. 이 조건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면 되는데 요게 y잖아요. y. 그래서 스몰 s 곱하기 y는 아까 k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2분의 1승을 하면 k 값이 100이니까 루트 100 하면 10이죠. 네, 빼기 n 더하기 t. 그럼 아까 5% 100분의 5였죠. k는 100은 0. 그러면 10s는 5니까 s는 0.5. 그러면 한금리 발생할 때 저축률은 0.5가 돼야 되고 아까 y값이 얼마였죠? 10이었죠. 여기 0.5니까 저축은 5, 소비도 5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 됩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시죠. AS 곡선, AD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제 전체 자본량이 증가하면 단기와 장기 모두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장기의 우측 이동 요인은 노동, 자본, 기술이었고 단기는 노동, 자본, 기술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량이 변화하면 단장이 모두 우측 이동하는 거고 2번 하여튼 1번이 맞죠 지금? 자, 명목 임금이 단기적 신축적이라는 가정 신축이래 신축. 그럼 신축하면 고전압 해결이죠? 그래서 AS 곡선이 우상향 아니죠 수지 가까운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고 3번 완전구 가정하는 고전압 고용에서 확대 재정 정책은 총 수요소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장기적 소득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고전압은 재정 정책 효과를 부정하잖아요. 3번도 틀렸네요. 4번 물가 하락 시 실제 화폐 잔고 증가로 인해서 총 수요 우측 이동합니까? 아니죠. 물가가 변하면 그림에서 요 P가 변할 때니까 우하향 형태로 도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4번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도 쉬운 문제죠. 자, 등기운송 시기 숫자 그냥 넣으시면 돼요. W5, R은 10이니까 5L 더하기 10K는 1000. 양변에 나누시면 5로 나누시면 200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가 5니까 5분의 MPL이죠. 100K 빼기 L 그 다음에 10분의 100L 빼기 4K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으로 계산될 거예요. 자, 23번 자, 3급 가격 차별에 대한 문제죠. 자, 조건 뭐였어요? MR1 하고 MR2는 MC 이렇게. 그래서 시장원이 P1은 55 빼기 Q1이니까 MR은 어떻게 했어요? 55 빼기 2Q1 MR2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Q2 더하기 35 MC 저기 Q는 Q1 더하기 Q2죠. 그래서 Q1 더하기 Q2 더하기 5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립방정식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그냥 푸는 문제니까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Q1, Q2 구하시면 되고 하여튼 정리해 볼게요. 이 Q1 빼기 넘겨서 Q2는 넘어가니까 20 이렇게. 근데 요거 정리하면 끝은 30 되고 넘어가니까 2Q2 더하기 Q1은 30 이렇게. 그래서 밑에를 요거를 2배 할게요. 그건 2Q2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Q2 더하기 Q1은 양변에 2배를 하시면 Q1이 2개 되니까 4Q2 되고 2Q1이죠. 그리고 60
이렇게. 그래서 을로 빼시면 어떻게 돼요? 5Q2는 40, Q2는 8, Q1 구하시면 되죠? Q2는 8 넣었으니까 28에 16 넘어가니까 Q1은 14. 근데 이제 물어본 가격이네요. Q2에 8, 여기다 이제 8 넣어주시면 되죠? 8, 그럼 4를 빼니까 31. P2는 31. 그리고 Q1은 14. 14를 빼니까 41.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ISLM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보통 이 기울기라는 문제 되게 쉽게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 화폐 수요 이제 클수록 이렇게 나오시죠? LN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 대표적인 유동성죠. 그러면 재정 조건은 증가하고 통화적 조건은 감소하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할게요. 투자 이자 작으면 어떻게 돼요? IS 곡선 기울기는 가파르게 나오니까 재정 조건은 증가하고 통화 조건은 감소하죠. 맞죠? 자, 이제 2번과 3 보시는데, 자, 3번 한계 소비 성향 크대요. 그럼 크면 보세요. 우리 IS 곡선 배울 때 기울기에도 영향을 주고 이동에도 영향 준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IS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게 재정 정책과 관련되죠. 특히 이제 승수 효과. 그래서 재정 정책과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통화 정책은 감소할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IS 곡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커지면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니까 통화 정책 효과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이 지금 틀렸는데 한번 해보죠. 화폐 수의 크면 가장 직관적으로 LN 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그러면 가팔라지니까 재정 정책 효과는 감소하고 통화는 증가하는데 이게 바로 할 수 있겠으나 좀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확대 재정 해봐요. 자, 일반적으로 IS가 우항일 때 오른쪽 이동하면 이자율도 상승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죠. 근데 소득 탄력성이에요. 화폐 수요 소득 증가할 때 어때야 돼요?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자율이 상승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두 번 올라가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구조가 발생하니까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적 구간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통화차 해볼까요? 확대 통화. 자,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우측으로 이동할 때. 그럼 LM이 우측 이동하면 이자율이 뭐하고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화폐 수요는 크게 반응하죠. 그럼 이자율이 다시금 크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감소보다 크게 반응하게 되면 통화정책 효과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ISLN 곡선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식 처음에 100으로 돼 있죠. 요거. 그래서 IS 곡선의 함수식 y는 CIG 폐쇄 문제니까 이때 소비 함수식이 200 더하기 0.75 y 빼기 t 텍스 100 i 200 빼기 25r 더하기 g 100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LN 곡선 해보죠. 실제 화폐 수요 y 빼기 100r 실제 화폐가 뭐예요? P분의 MS죠? P분의 MS는 P분의 MD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P가 지금 2로 있을 때니까 2분의 1000 500이죠? 500은 y 빼기 100r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최초의 소득과 이자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물가가 5로 올라갔대요. 여기가 5로 바뀌었죠. 그 5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000이니까 200은 이렇게 되겠죠. y 빼기 100r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100에서 125. 요게 100에서 125로 바꿔서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문제 수준은 대략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고요. 좀 틀렸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 보기에는 많이 틀리면 2개 정도 틀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 틀리면. 그래서 2개 이내 정도로 틀려주셔야 좀 시험 잘 봤다, 어느 정도 시험 좀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데 어떻게 기출되는지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풀어본 시간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험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